이번 시간에는 좌표계에서의 위치, 속도, 가속도 벡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위치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위치 벡터입니다. 벡터를 좌표계로 표현하기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위치 벡터를 나타내려면 맨 처음에 우리가 뭐를 정해야 된다? 그렇죠. 관찰자를 정해야 돼요. 관찰자. 아까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 기준계죠. 근데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계? 관성계죠. 즉 등속 운동계를 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벡터라는 것을 표현해서 이제 쓰는데, 벡터라는 게 결국에 화살표예요. 근데 이러한 벡터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뭐에 대응을 시킨다? 그러니까 벡터라고 쓸게요. 이 벡터를 수에 대응을 시켜요. 정확히 수에 대응을 시키고 이 수를 대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계속 거쳐요. 그러니까 대수라는 거는 대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사칙연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칙연산으로 해석해가지고 얘를 이제 어떠한 기하적인 특징을 분석을 하죠. 이런 거를 뭐냐면 해석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기하적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하를 뭘로 분석한다? 대수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대수로 분석하는 거, 이런 걸 이제 해석기하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각각의 이러한 화살표를 뭐에 대응시킨다? 수로 대응을 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다? 수로 대응을 하는 과정이 바로 좌표계 설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벡터를 수에 대응시키는 이러한 게 바로 뭐다? 좌표계 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벡터를 수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좌표계를 설정하고요. 그렇게 수로 대응시킨 거를 우리가 대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것은 뭐라고 그런다? 해석 기하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벡터를 그림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므로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계와 좌표계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벡터를 표현한다. 뭘로 표현합니까? 수로 표현하고 이를 뭘로 대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러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해석기하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석기하학. 이 해석기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중학교 때도 언급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해석기하학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바로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좌표축을 이용해서 벡터를 당연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의 공통점을 여러분도 잘 보실 수 있겠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흔히 말해서 뭐 X축, Y축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X축, Y축을 적당히 회전 이동시켜도 반드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두 좌표계는 반드시 뭐야 된다? 직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좌표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직교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좌표계 설정할 때 이러한 직교 좌표계로 설정해야 문제를 아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실질적으로 배운 좌표계도 직교 좌표계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직교하지 않는 좌표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선생님은 솔직히 거기까지는 공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예요. 이렇게 직교 좌표계. 이거 다시 지울게요. 그러니까 직교 좌표계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단위 벡터가 서로 직교하는 좌표계라고 보면 됩니다. 좌표계 이렇게 쓸게요. 왜냐면 이걸 클릭하면 이 이제 그림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서 이거는 없앨게요. 요에서의 위치 벡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바로 이러한 직각 좌표계를 많이 쓰고요. 그런데 실제로 대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오른쪽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거는 뭐냐면 극좌표계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좌표계에 따라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나 이제 극좌표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극좌표계는 우리가 직교좌표계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r 벡터는 r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세타라고 보면 됐나요? 요 길이를 r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곳의 x 성분은 뭡니까? ax x 성분이라는 거죠. r 코사인 세타 y 성분은 얼마입니까? r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얘를 x 성분은 y 성분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얘를 r로 묶게 되면 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생각해 봤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r 헥타잖아요. 그죠? r 방향의 뭡니까? 단위 벡터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 거는 이게 무슨 좌표계야? 직각좌표계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벡터를 그런데 보라색으로 바꿀게요. 얘는 무슨 좌표계입니까? 극좌표계. 그래서 극좌표계로도 이렇게 같은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냐?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극좌표계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경우 바로 원운동, 아니면 뭐 곡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각좌표계보다는 극좌표로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아주 표현이 간단해져요. 아주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그렇다면 3차원상의 직교좌표계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직각좌표, 원통좌표, 구면좌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올라오면 많이 쓰는 거고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요 수치적으로 직각좌표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각좌표계만 하고요. 원통 구면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언제 배우게 되냐면 대학교 그때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언급은 하고 넘어갈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거가 나올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구면좌표계 많이 나올 거고요. 극좌표계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자고. 우리가 r이라는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x, x hat, y, y hat, z, z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좌표계로 표현한 거야? 그렇죠. 직각좌표계야. 근데 아까 언급했을 겁니다. 이거를 r이라고 놓고 요 r이라는 벡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 길이를 빨간 요걸로 쓸게요. 요 길이를 row라고 보면 그리고 요 길이 요거를 뭐라고 볼까요? 뭐 파이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요 x 성분은 뭐가 됩니까? 로우 코사인 파이고요. y 성분은 로우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은 요 로우 햇은 뭐가 됩니까? 로우 햇은 위에다 쓸까요? 로우 햇은 그쵸? 코사인 파이 x 햇 사인 파이 y 햇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r 벡터는 최종적으로 r 벡터는 뭐가 됩니까? 로우의 로우 햇에다가 얼마만큼 높이가 z잖아요. z의 z 햇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원통 좌표계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면 좌표계를 이제 표현할 건데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할 거냐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요 길이를 요 전까지의 길이를 r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x축 방향에서의 극방향이죠. 요 회전을 파이라고 놓을까요? 그리고 z축 방향에서의 내려오는 방향을 세타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요 p라는 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r, 파이, 뭐 세타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자고 보라색으로 쓰겠습니다. 얘가 세타라고 했다면 요 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 요 z까지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길이는 r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따라서 요 길이도 뭐가 됩니까? r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x축
여기는 뭐가 됩니까? 얘가 r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가 될 거고요. 요 y 성분은 r 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를 검정색으로 쏘겠습니다. r 벡터는 뭘로 표현한다면 직각좌표계로 쓰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x축 성분이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의 x 햇, y 성분은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의 y 햇 플러스 얘는 뭐가 돼요? r 코사인 세타 z 햇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를 실제로 r로 묶어줘 봐요. r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뭐가 돼?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x 햇 사인 세타 사인 파이 y 햇 플러스 코사인 세타 z 햇 얘가 되겠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r 벡터가 될 거 아니에요. 이 r 벡터를 의미하는 걸 거 아니야. 왜냐면 r 벡터는 r 방향으로 크기가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결국 의미하는 건 얘는 r 벡터가 돼요. 따라서 우리는 복잡하게 쓴 벡터를 이 위치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극좌표계로 쓰면은 길이가 r이니까 r에 r 햇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좌표계입니까? 구면 좌표계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구면 좌표계에서는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속도 벡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전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위치 벡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전 시간에는 저 위치 벡터를 했는데 그 위치 벡터를 우리가 하기 전에 처음에 뭐를 했었어요? 기준계를 설정했죠. 그런 다음에 그 기준계에서 우리가 화살표로 벡터를 대응시키고 그 벡터를 뭐라 합니까? 수에 대응을 시키죠. 이게 뭡니까? 좌표계를 설정해요. 이게 이전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좌표계를 가지고 뭐를 합니까? 수에 대응을 시켜서 해석기하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대표적인 좌표계가 몇 개 있다고 그래서 3차원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직각 좌표계, 또 뭐죠? 원통 좌표계, 그리고 구면 좌표계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위치 벡터를 표현하는지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는 뭐야? 속도 벡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변이 벡터와 속도 벡터라고 했어요. 그 위치 벡터는 당연히 r이라고 보면 되고요. 변이 벡터는 dr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위치 벡터의 뭐예요? 디퍼런셜, 즉 미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속도 벡터는 뭐예요? 시간에 따른 변이 벡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변이 벡터 dr을 시간 간격으로 그냥 나눈 거예요. 즉 위치 벡터 r을 독립 변수인 시간 t로 대표해서 미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실제로 계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속도 벡터도 뭐에 수에 대응을 시켜야 되죠. 그 좌표계로 대표를 해야지만 얘네들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 1차원에서의 좌표는 당연히 뭐겠어요? 1차원이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직선상에 대응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기준점 0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x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x의 x 햇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r 벡터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길이가 x라고 본다면. 근데 변이 벡터 dr을 1차원 좌표계에서 대표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야. x햇은 x햇의 뭐입니까? 변화죠. x햇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있을까 없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x햇이라는 건 뭐야? 크기가 1인 거잖아요. 그 증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다시 말하면 단위 벡터죠. 크기가 1이고 x축 증가 방향이야. 이에요. 근데 얘가 x햇은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죠. 즉 고정된
값이다. 컨스턴트예요. 즉 상수라는 거야. x햇은 상수야. 근데 dx햇은 뭐가 될까? x햇과 시간이 얼마 뭐 t라는 시간이 지나도 x햇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x햇의 변화는 0이겠죠. 즉 직각 좌표계에서는 단위 벡터의 미분은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항상 고정된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예를 이용해 볼게. D 우리가 요거 이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요거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이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게 dr 벡터를 그러니까 r 벡터의 미분은 뭐가 됩니까? r 벡터는 얘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이잖아. 근데 어차피 얘는 뭐가 돼? 얘는 0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없어져서 뭐만 남는다? dx x 햇만 남는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속도 벡터는 이렇게 어떤 x 성분의 v 이게 x 성분일 거 아니에요. 이게 x의 성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이게 dt분의 dr이야. 그럼 얘 미분하면 r 벡터는 x 햇이잖아. r 벡터는 x 햇이니까 dr은 아까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dx의 x 햇이니까 속도 벡터 dt분의 dr은 뭐가 됩니까? dt분의 dx x 햇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왜냐면 어차피 뒤에 거 미분해봤자 얘는 무조건 0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얘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얘는 속력이 되겠죠. 속력. x 방향의 성분이 되겠죠. 속력이. 그러면 2차원 직각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2차원 직각 좌표계에서의 얘는 뭡니까? 위치 벡터는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y축 방향의 얘도 뭡니까? 항상 고정된 상수값일 거고, 얘도 뭡니까? 변함이 없죠. 고정된 상수값이야. 그러니까 고정이라고 쓰지 말고 상수라고 씁시다. 즉 얘는 상수값이에요. 어느 위치에든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뭐만 살아남아? 결국에 앞에 거 미분한 거, 뒤에 거 미분한 것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왜냐면 굳이 쓰면 왜냐면 dx 햇과 얘도 0이지만 뭐도 0입니까? dy 햇도 0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x 성분,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라고 하죠. 속도 성분. vx는 x축 방향의 얘도 속도 성분이죠. 어느 축 방향의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각각의 미분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의 x 성분은 x 좌표에 의해서 결정되고 y 좌표는 딱 y 좌표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 간에 영향이 가지 않아요. 직각 좌표에서는. 그래서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극좌표입니다. 극좌표예요. 그럼 극좌표는 어떻게 돼요? 아까 했죠. r 벡터는 이거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라색으로 쓸게요. r 벡터는 r에 r 햇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잠깐 왜 이런지 잠깐 언급해보면 아까 어떻게 내었어? r 벡터를 무슨 성분으로 표현하면은 직각 좌표에서는 r 코사인 세터 x 햇이었고요. r 사인 세터 y 햇이었는데 얘를 묶어주면 r로 묶어주면 코사인 세타 x 햇 플러스 사인 세타 y 햇이 됐고 결국에 요 괄호친 얘네가 뭐였어요? r 햇타였잖아. r 방향의 뭐였죠? 단위 벡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야. 그러니까 변이 벡터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앞에 거 미분 더해주고 뒤에 거 미분일 거야. 그렇다면 dr은 얘는 어떻게 될까? 얘 0일까요? 얘는 절대 0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r 벡터라는 거는 즉 r 벡터는 이거는 세타가 고정되면 세타가 상수이면 뭐가 됩니까? r은 일정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어. 하지만 세타가 만약에 상수가 아니면
R은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죠. 왜냐면 우리가 굳이 좌표계로 표현해 보면 이게 x축, y축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을 하고요.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거 좀 옮길게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보자 이게. 요 세타가 하나가 고정됐다고 볼게요. 만약에 세타가 그렇다면은 분명히 어느 위치에서든 r 벡터는 일정할 거야. 그죠? 크기가 1인 벡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r 벡터잖아요. 근데 만약에 파란색으로 볼게요. 세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게요. 요만큼 갔다고 볼게요. 요만큼 세타 프라임이라고 볼게. 이때의 r 성분은 뭐가 돼? r 성분은 요 방향이 다르잖아. 이걸 r 프라임 벡터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다르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 원운동을 한다고 보게 되면 최초 시간이 세타이고 t라는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세타 프라임만큼 이동했다면 그때의 r의 변화는 뭐야? r 벡터의 변화는 절대 0이 아니겠죠. 그죠? 그 변화가 뭡니까? 변이 벡터가 얘일 거 아니야. 얘가 변이 벡터일 거 아니에요. 얘가 델타 r이 될 거 아니에요. r 헤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0이 아니죠. 그죠? 절대 0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구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보자 이게야. 얘랑 극좌표계에서 얘를 한번 구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 그림은 우리 이전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럼 보자 이게. 우리가 이전 시간에 설명한 거는 넘어가면 우리 요거는 공부했잖아, 그지? d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고요. d 사인 세타는 뭡니까?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거 공부했죠.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야. 단위 벡터 r에 대한 미분을 한번 구해보자 이게야. 우리가 x 햇의 미분은 항상 0이 나왔잖아요. 그럼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절대 미분값은 0이 되지 않아요. 과연 뭐가 나오는지 볼까? 한번 봅시다. dr 벡터는 이렇게 되잖아. 그죠? dr 벡터는. 그런데 d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고 d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보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얘가 되잖아. 그럼 d 세타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 이게 세타이시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에 따라서 중요한 거죠. r 벡터에 대한, 그러니까 r 헤타에 대한 미분은 d 세타 세타 햇이 된다는 거예요. d 세타 세타 햇. 그러면 세타 햇의 미분은 뭐가 됩니까? 세타 햇의 미분은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얘도 절대 0이 아니에요. 우리 근데 중요한 거 있죠. y 햇의 미분은 얘는 반드시 0이었어. 왜냐면 항상 y에서는 일정하니까 어느 점에서든가. 얘는 절대 0이 아니야. 그럼 얘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d 세타 햇은 우리가 세타 햇은 뭐가 나왔었어? 어디 있어요? 세타 햇은 얘였잖아, 그지? 세타 햇은 세타 햇을 d 세타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이었잖아. 그럼 요거 해주면 또 이렇게 될 거고, 얘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미분해 준 거니까 얘를 미분해 준 거니까요. 근데 d 마이너스 d 사인 세타는 뭡니까? 얘잖아. 그리고 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얘를 또 d 세타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d 세타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뭐야? r 헤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d 세타의, 그러니까 세타 햇의 미분은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 정도는 외워야 돼요. 요 두 개는 외워야 돼. 절대적으로 외워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속도 벡터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바로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 r 헤타를. 그죠? 근데 만약 r 얘가 x의 x 햇이고 y의 y 햇이었다면 그냥 dt분의 dr은 즉 속도 벡터는 뭐였습니까? dt분의 dx 서로 독립적이었어. x 햇 dt분의 dy의 y 햇이었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풀렸는데 이게 뭐로 이용한다면 극좌표계로 가버린다면 얘 뭐 r의
알헤타로 가버리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 즉 dt분의 dr이죠. 얘는 뭐예요? dt분의 dr의 알헤타 플러스 뭡니까? r의 dt분의 dr 헤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 써볼까요? 얘를 복제해서 이쪽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얘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건 그대로 있을 거예요. dt분의 dr의 r 헤타. 근데 r에 dr이 뭐가 됐어? 그러니까 dt분의 dr이라는 게 뭐가 됐습니까? d 세타 세타 헷이잖아.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이게 결국에 이거지 뭐. dt분의 dr의 r헤타 플러스 y 성분이 뭡니까? dt분의 rt 세타의 세타 헷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은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 r 성분의 r 방향의 속도 성분이에요. 얘를 이제 굳이 써보면 그래서 요건 좀 중요한 거죠. r 방향의 속도 성분. 얘는 세타 방향의 얘는 다시 말하면 접선이겠죠. 접선 방향이죠. 세타 방향의 속도 성분이에요. 그래서 r 방향의 속도 성분을 보통 VR 이렇게 써주고요. 세타 방향의 속도 성분을 V 세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야 되고 나중에 해결될 수 있지만 요 dt분의 d 세타 얘는 뭐라고 하냐면 각속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속도를 보통 오메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어떻게 써주냐면 r 프라임 r 헤타 플러스 r 오메가 세타 헷 이렇게 많이 써줘요. 속도 성분을 이렇게 많이 써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속도 벡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속도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했던 게 있었죠. 속도 벡터에서 속도 벡터를 구해주려면 우리가 뭐였습니까? 변이 벡터를 했었어야 돼. 변이 벡터를. 그죠? 변이 벡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 그러니까 이제 좌표 평면에서 보면 좌표계를 도입했을 때 직각 좌표계인 경우랑 극좌표계에서 비교를 해보면 단위 벡터의 변이는 그러니까 단위 벡터의 변이는 항상 0이었죠. 그죠? 왜냐면은 단위 벡터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극좌표에서는 단위 벡터의 변이가 절대 0이 아니었잖아. 그죠? 단위 벡터의 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극좌표계만 예를 들면 극좌표계에서 우리가 r 벡터는 r의 r 헤타였죠. 근데 얘에 대한 속도 벡터 즉 dt분의 dr은 어떻게 r 성분의 속도 성분과 세타 성분 즉 접성 성분의 속도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 이때 vr은 뭐가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dt분의 dr이었어요. 근데 세타 성분이 뭐였습니까? r 오메가 다시 말하면 dt분의 d 세타였죠. 그래서 얘를 보통 오메가로 써준다고 그랬죠. r 오메가 이렇게 많이 써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가속도는 뭐였었어? 우리가 정의가 그쵸? 속도의 변이를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하는 거는 뭐 다를 게 없어. 근데 당연히 가속도 벡터도 벡터죠. 벡터도 좌표계에 도입을 해야지만 우리가 얘의 기하학적 특성, 다시 말하면 물체의 운동하는 물체의 어떤 속도의 변화, 속도가 변하는 방향, 다시 말하면 이 물체의 뭡니까?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하학적인 특성을
그럼 한번 보자고. 똑같아요. 뭐 1차원에서의 좌표계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V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가속도 벡터가 이렇게 나오고 어렵진 않아요. 2차원에서의 직각좌표계도 결국에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서로 독립적이에요.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야. 독립적이야. 그 뭐냐면 x좌표는 x성분은 x좌표로만 놀면 되는 거고 y성분은 y좌표로만 놀면서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해요, 이게. 근데 세상에는 우리가 직각좌표로 표현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현상을 해석하는 문제는 굉장히 일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 뭐를 갖고 놀아야 될까요? 바로 극좌표계에서입니다. 극좌표계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극좌표계에서의 이거는 무슨 벡터였어요? 위치 벡터였고요. 위치 벡터 공부했고 우리가 했었죠. 무슨 벡터입니까? 속도 벡터예요. 그럼 뭐 해주면 돼?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가속도 벡터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운동이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운동이 변화한다는 거는 그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겠죠. 얘도 그대로 가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당연히 요 가속도 벡터도 R 성분과 세타 성분이 나오겠죠. 그죠? R 성분과 세타 성분의 가속도를 나눌 거예요. 그럼 한번 결국에 V를 한번 미분해 보자고. 뭐 V를 얘를 미분해 주려면 고배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 차례대로 미분하면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 거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한번 해보자고. 먼저 R 성분을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결국에 R 성분을 2번 미분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앞에 거 내비두고 R 벡터에 대한 미분 얘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R 한 번 미분해주고 뒤에 거 내비두죠. 그죠? 그리고 얘는 뒤에 거 미분해주고 두 번째 거 미분해주고 그 다음 내비두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 미분해주고 그대로 나머지는 내비두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을 텐데 봅시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R 헤터 즉 dr 얘 여기다 써볼게요. 보라색으로 요거는 좀 써볼게요. 우리가 여기다 써볼까? dr 햇은 뭐 나왔어요? 그쵸? d 세타 햇이 나왔고요. d 세타 햇은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d 세타 r 햇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게 결국에 뭐냐면 즉 dt분의 t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r 방향의 단위 벡터에 대한 변화율은 뭐가 됩니까? 그쵸? dt분의 d 세타의 세타 햇이 나올 거고요. 시간에 따른 뭐 방향?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의 변화는 뭡니까? 마이너스 dt분의 d 세타의 뭐가 됩니까? r 햇이 된다. 요거를 이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자고. 결국에 문제가 얘야. 됐죠? 얘는 뭐가 됩니까? dt분의 d 세타의 뭡니까? 세타 햇이 나오죠. 그리고 또 문제가 얘죠. 얘는 뭐니까? 마이너스 dt분의 d 세타의 r 햇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싹 정리해주면 먼저 r 방향이죠. r 방향이 뭐가 있어요? 얘 있죠. 그죠? 그리고 얘 있죠. 요거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R 방향의 성분이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느 방향? 세타 방향이죠. 얘 싹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외우면 좋죠. R 방향의 요거는 이렇게 좀 지워서 하겠습니다. 얘를 보라색으로 쓸게요. 얘가 뭡니까? R 방향의 가속도. 그러니까 R 방향이라고 하면 보통 구심 방향이라고 그래요. 구심 방향의 가속도. 그래서 얘를 구심 가속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그럴까? 세타 방향의 가속도가 되겠죠. 얘를
얘는 뭡니까? 세타 방향. 그러니까 세타 방향은 접선 방향이죠. 접선 방향의 가속도. 그래서 얘는 뭐냐? 접선 가속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는 외우면 좋죠. 그래서 2차원 극좌표계랑 3차원 원통좌표계만, 여기 현재까지는 원통좌표계까지만 할게요. 위치, 가속도, 가속도 배트는 이렇게 나와요. 별거 없죠. Z만 첨부시키면 되고, 요거는 그대로 가면 되니까. 그죠? 여기서 로우 파이로만 바꿨을 뿐이야. 로우 헷, 파이 헷.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R 헷과 세타 헷이 똑같이 대응되는 거예요. 똑같이 대응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알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아까 언급했지만 그냥 파란색으로 하겠어요. 아니,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거 세 가지 우리가 공부했죠. 이렇게 얘가 R 방향의 가속도, 얘는 세타 방향의 가속도야. 근데 우리가 원운동인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원운동이라는 것은 R이 뭡니까? 고정이 된 상수겠죠. 컨스탄트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dt분의 dr이라던가 d의 제곱 d 제곱 r은 무조건 0이 되겠죠. 어차피 컨스탄트니까. 그러면은 뭐만 남아? 속도 벡터는 얘만 남아요. 그러니까 접선 방향만 남는다는 거야. 그리고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얘가 구심 가속도예요. 그리고 얘는 접선 가속도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걸 알파라고 썼는데, 알파예요. 알파라는 건 뭐냐면 각가속도예요. 아까 전에 각속도를 뭐라고 했어? 오메가라고 놨잖아. 요거 오메가를 각속도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방향은 뭐냐면 중심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R 방향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이었잖아. 원의 중심에서, 중심 좌표에서. 그러니까 그것의 마이너스니까 안쪽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운동을 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원운동에서 R 방향에 구심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구심력. 그러니까 원운동을 한다는 거는 중심 방향으로 반드시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이 힘이 작용이 무슨 힘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구심력이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죠. 얘를 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중심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중심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구심력은 일정한 원운동에서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곡선 운동에서는 중심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원운동에서 만약 등속 원운동을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각가속도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제로일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구심력만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이게 이제 대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궤도 운동을 설명할 때는 이러한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